지금 이 순간 전 세계 투자자들의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했다는 보도가 터져 나오면서 국제 금융시장이 순식간에 요동치기 시작했거든요. 유가는 단숨에 치솟고 비트코인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금과 은에는 수억 달러의 뭉칫돈이 한꺼번에 몰려들었고요. 중동발 충격파가 이렇게 빠르게 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건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직접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과 직결된 에너지 가격, 그리고 여러분의 자산이 지금 이 순간 전쟁터 한복판에 놓여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혼란 속에서 각 자산에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봅니다. 유가가 오른다는 뉴스, 사실 우리는 너무 자주 들어서 좀 무뎌진 감이 있죠. 그런데 이번은 다릅니다. 하메네이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직후 브렌트유 가격이 불과 몇 시간 만에 2.5%나 뛰어오르며 72달러를 돌파했거든요. 작년 7월 이후 처음 보는 수준입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즉 WTI는 배럴당 75달러를 넘어서며 시장의 공포를 그대로 숫자로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그날은 선물 시장이 휴장이었습니다. 공식 거래소가 문을 닫은 상황이었는데도 개인 투자자용 플랫폼에서는 유가가 무려 12%나 폭등했거든요. 정규 시장도 아닌 곳에서 주말에 이 정도 움직임이 나왔다는 건 시장 참여자들이 얼마나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경기도 어딘가에서 중소운송업체를 운영하는 최 사장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유가가 배럴당 10달러만 올라도 한 달 유류비가 수백만 원씩 불어납니다. 마진이 빠듯한 운송업 특성상 유가 급등은 곧 적자 전환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단순히 10달러가 오른 게 아니라 1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하메네이 사망 하나에 유가가 이렇게 요동치는 걸까요? 이란은 하루에 약 300만 배럴을 생산하는 세계 7위의 원유 생산국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결정적인 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틀어쥐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해협이 막히는 순간 전 세계 원유 공급의 20%가 한꺼번에 차단됩니다. 시장이 공포에 반응하는 건 패닉이 아니라 냉정한 계산의 결과인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이름, 뉴스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숫자로 보면 입이 딱 벌어지거든요. 페르시아만에서 빠져나가는 원유의 거의 전부가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전 세계 바다를 떠다니는 유조선 5척 중 한 척이 바로 이 좁디 좁은 물길을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폭이 가장 좁은 구간은 고작 33km, 서울에서 수원 정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 짧은 구간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이라크의 원유를 전 세계로 내보내는 유일한 통로인 겁니다. 이곳이 막히면 대체 경로가 없습니다.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해요. 하메네이 사망 직후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했고 이란 관영 언론은 실제 봉쇄 조치가 시행 중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언에서 실행으로 넘어간 겁니다. 시장이 공포에 얼어붙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봉쇄가 2주만 이어져도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가뿐히 넘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유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항공료가 오르고 물류비가 오르고 결국 마트 장바구니 물가까지 오릅니다. 호르무즈 해협 하나가 우리 밥상을 흔드는 세상, 지금이 딱 그 순간입니다.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처럼 국가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논리죠. 그런데 이번 사태는 그 주장에 찬물을 확 끼얹었습니다.
하메네이 사망 소식이 퍼지자마자 비트코인은 단 몇 시간 만에 6만 3천 달러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하락폭이 최대 3.8%에 달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IT 스타트업에 다니는 32살 이 대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몇 달 전 비트코인에 목돈을 넣어두면서 스스로를 다독였을 겁니다. 금보다 낫지, 디지털 금이잖아. 그런데 뉴스 알림이 연달아 터지는 걸 보면서 앱을 열었더니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 있는 거죠. 손가락이 멈칫했을 겁니다. 팔아야 하나, 더 들어가야 하나. 시장에서 공포가 번질 때 제일 먼저 팔리는 건 위험 자산입니다.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 순서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손에 잡히는 현금이나 검증된 자산으로 몰립니다. 비트코인은 아직 그 검증된 자산 목록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겁니다. 오후 들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비트코인은 6만 5천 달러 선을 회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체에 깔린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언제든 추가 소식이 터지면 다시 흔들릴 수 있는 구조거든요. 반등이 안도가 아니라 또 다른 경계의 시작인 셈입니다. 비트코인이 흔들리면 알트코인은 더 크게 흔들립니다. 이건 암호화폐 시장의 거의 불문율에 가까운 패턴이거든요. 이번에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장중 1836달러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하락폭이 4.5%, 비트코인보다 더 컸습니다. 숫자만 보면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더리움에 1,000만 원을 넣어둔 투자자라면 하루 만에 45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점심값이 아니라 한 달 통신비에 식료품비까지 합친 금액이 하룻밤새 증발한 거죠. 그것도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지구 반대편 중동에서 벌어진 사건 하나 때문에. 이더리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상자산 시장 전반이 동시에 흘러내렸습니다. 리플, 솔라나, 폴리곤 할 것 없이 주요 알트코인들이 줄줄이 하락 곡선을 그렸거든요. 유동성이 급격히 말라붙으면서 평소보다 훨씬 적은 매도 물량에도 가격이 크게 튀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시장이 얼마나 예민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더리움은 이후 일부 반등에 성공하며 1950달러 선에서 거래됐지만 이전 가격대를 완전히 회복하진 못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중동 정세가 안정되지 않는 한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은 당분간 극단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요. 지금 이 시장은 뉴스 한 줄에 수백만 원이 오가는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위기가 터질 때마다 어김없이 빛나는 자산이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검증해온 그것, 바로 금입니다. 이번에도 금은 제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하메네이 사망 소식이 퍼지자마자 금 시장으로 자금이 빠르게 몰려들기 시작했거든요. 파생 상품 플랫폼 기준으로 단기간에 금 거래량이 1억 4천만 달러 규모에 달했습니다. 1억 4천만 달러, 한화로 약 1,900억 원입니다. 이게 며칠에 걸쳐 쌓인 숫자가 아닙니다. 전쟁 공포가 번지던 그 짧은 시간 동안 한꺼번에 몰린 돈이거든요. 기관 투자자든 개인 투자자든 할 것 없이 너도 나도 금으로 달려간 겁니다. 왜 하필 금일까요? 금은 어떤 나라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습니다. 전쟁이 나도, 정권이 바뀌어도,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도 금 자체의 가치는 흔들리지 않거든요. 화폐가 종이 조각이 될 수 있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금은 금입니다. 투자자들이 위기마다 금을 찾는 건 수익을 노리는 게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지키려는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은퇴 후 노후 자금을 굴리고 있는 65살 정 선생님을 생각해 보세요. 주식이 출렁이고 코인은 폭락하는 뉴스가 쏟아지는 밤,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건 금 ETF 앱일 겁니다. 그 심리가 전 세계에서 동시에 작동한 게 바로 이번 거래량 폭증의 정체입니다. 금은 공포를 먹고 자라는 자산이라는 말, 이번 사태가 다시 한번 증명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에서 금보다 더 극적인 움직임을 보인 자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은입니다. 하이퍼리퀴드 기준으로 24시간 은 거래량이 5억 달러를 돌파했거든요. 금 거래량의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원자재 시장 전체를 통틀어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왜 금도 아니고 은이었을까요? 여기엔 꽤 흥미로운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금은 비쌉니다. 1온스에 수백만 원을 넘기죠. 반면 은은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하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안전자산의 성격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금보다 가격 변동폭이 크거든요. 다시 말해 위기 상황에서 해지도 되고 운이 좋으면 단기 수익도 노릴 수 있는 자산인 겁니다. 공포와 탐욕이 동시에 작동한 결과가 5억 달러라는 숫자로 나타난 셈이죠. 투자 커뮤니티에서 제야의 고수로 불리는 40대 개인 투자자 한 씨는 이런 상황을 기다렸다는 듯 은 선물 포지션을 늘렸습니다. 금이 오르면 은은 더 오른다는 오랜 공식을 믿는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움직인 거거든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금값이 급등하는 시기에 은이 금보다 더 가파른 상승률을 기록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은 거래량 폭증을 2가지 신호로 읽습니다. 시장의 불안이 극에 달했다는 것, 그리고 그 불안을 이용해 수익을 내려는 공격적인 투자 심리가 동시에 폭발했다는 것입니다. 은은 이번 사태의 가장 뜨거운 전쟁터였습니다. 보통 주말엔 시장이 쉽니다. 거래소 문이 닫히고 트레이더들도 잠시 숨을 고르죠. 그런데 이번 주말은 달랐습니다. 정규 시장이 휴장인 상황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은 사설 플랫폼에 매달려 밤새 거래 버튼을 눌렀거든요. 유가가 실시간으로 요동치고 금과 인 가격이 분 단위로 바뀌는 걸 보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개인용 플랫폼에서 유가는 무려 12%나 급등했습니다. 정규 시장에서 기록한 2.5% 상승과는 차원이 다른 수치거든요. 이 괴리가 바로 패닉 바잉의 민낯입니다. 냉정한 판단보다 공포가 앞서면 가격은 실제 가치와 멀어집니다. 너도 나도 사야 한다는 심리가 겹치면서 비정상적인 가격 왜곡이 발생한 거죠. 경기 분당에서 혼자 투자를 공부하는 28살 박 씨는 그날 밤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뉴스 알림이 울릴 때마다 앱을 열었고 유가 차트가 수직으로 솟구치는 걸 보며 충동적으로 원유 ETF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게 합리적인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공포에 떠밀린 실수였는지는 며칠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비정상적인 거래량 급증이 오히려 시장을 더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경고합니다. 공포가 공포를 먹고 자라는 구조거든요. 매도세와 매수세가 뒤엉키면서 호가 공백이 생기고 그 틈에서 작은 뉴스 하나가 가격을 수십 % 흔들 수 있습니다. 위기의 밤, 가장 위험한 건 시장이 아니라 내 손가락일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이해하려면 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이란의 핵 개발과 중동 내 무장 세력 지원에 대한 군사적 응징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중동 패권을 둘러싼 수십 년간의 갈등이 켜켜이 쌓여 있거든요. 하메네이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란의 핵 정책, 헤즈볼라 지원, 후티 반군 배후 조종까지 중동 불안의 거의 모든 실타래가 그 한 사람으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가 사라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중동 전역의 친이란 세력들이 즉각 들고 일어났습니다. 헤즈볼라는 보복을 선언했고 이라크 내 시아파 민병대도 성명을 냈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는 겁니다.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감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이번 선택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중동에 대규모 병력을 다시 투입할 여력이 있는지, 동맹국들의 지지를 유지할 수 있는지, 국내 여론은 어떻게 흘러갈지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잘못하면 또 다른 수렁에 빠질 수 있거든요. 국제사회는 숨을 죽이고 다음 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이란 내부입니다. 하메네이 사후 권력 승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도, 더 강경한 방향으로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은 그 답이 나오는 순간 다시 한번 크게 반응할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현실이 된다면 그 충격은 중동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에너지는 모든 산업의 뿌리거든요. 유가가 오르면 공장 돌리는 비용이 오르고 물건 나르는 비용이 오르고 결국 소비자 물가 전체가 들썩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겁니다. 배럴당 100달러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앞다퉈 금리를 올렸고 서민들의 장바구니는 눈에 띄게 가벼워졌습니다. 그 고통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는 겁니다. 원유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이중고에 시달립니다. 수입 에너지 비용이 급증하면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자국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또 오르는 악순환이 시작되거든요.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유가 급등은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비축유 방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략 비축유 방출을 검토 중이고 국제에너지기구도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비축유는 임시 방편입니다. 해협이 열리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거든요. 세계 경제가 중동의 좁은 물길 하나에 이렇게 목줄이 잡혀 있는 현실. 씁쓸하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각 자산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시나리오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유가부터입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지금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악화된다면 배럴당 80달러는 기본이고 100달러 돌파를 시험하는 구간까지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란 내부에서 온건파가 권력을 잡고 협상 신호를 보낸다면 유가는 빠르게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유가의 방향키는 이란 권력 승계 결과가 쥐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이번 사태가 확인시켜준 건 하나입니다. 비트코인은 위기 때 안전자산이 아니라 위험자산으로 분류된다는 사실입니다. 당분간 하방 압력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을 시도하겠지만 중동 긴장이 해소되지 않는 한 상승 탄력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코인 시장은 뉴스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거든요. 악재가 쌓이는 동안은 조심해야 합니다. 반면 금과 은은 다릅니다. 실질적인 전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한 우상향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은은 금보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더 가파른 수익률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하락할 때도 빠르다는 점은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수익보다 리스크 관리가 먼저라는 겁니다. 한 자산에 몰빵하는 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유가와 안전잔 흐름을 기준 삼아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것,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행동입니다. 하메네이의 사망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중동의 판이 뒤집히면서 유가, 금, 암호화폐 모두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중이거든요. 시장은 언제나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입니다. 공포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것도 모두 위험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냉정함입니다. 유가와 이란 권력 승계 흐름, 이 두 가지를 기준 삼아 시장을 지켜보세요. 위기는 반드시 기회를 품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옵니다.